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노란숲의 파드마입니다. 며칠 전 KBS 다큐 동영상에 올라온 남한산성의 거대 기와에 대한 내용 혹시 보셨는지요? 남한산성 행궁 앞마당 지하에서 발굴된 거대 기와가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조선시대가 아니라 통일신라 시대에 제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해 남한산성, 당시에는 주장성이라고 불렀죠. 주장성에 축조된 무기 저장고의 지붕에 쓰인 기와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남한산성은 1300여 년 전에 통일신라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톡톡 남한산성 시리즈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남한산성을 찾아서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의 남한산성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조선 스타일 남한산성 밀당하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임진왜란과 선조임금 시대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광해군과 인조임금 초반까지 남한산성에 대한 기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실록도 읽고 대화도 나눌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도란도란 이야기 같이 해주실 클로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금 전문 연기 맡으신 옥토끼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충직한 신화 연기 기대됩니다. 햇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클로버님. 조선왕조실록에 남한산성이 모두 얼마나 기록되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조사하신 게 있나요? 네. 실록에 기록된 남한산성은 선조 때 13건으로 시작해서 모두 625건이나 됩니다. 인조임금 때 200건으로 가장 많고 영조 102건, 숙종 95건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제 선조 지나 광해군 시대에 읽고 있는데 한참 남았네요. 그러게요. 올해는 병자호란전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자호란은 내용이 많아서요. 내년에 계속 이어나가는 걸로 하시지요. 네, 정말 실록을 매달 읽으니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기분도 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대화나 사고방식이 지금과 비교해 보면 너무 느리기도 하고 고지식하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한 국가에서 산성 하나 증축하는데 이렇게 몇 대에 걸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게 정말 밀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광해군은 선조와 달리 시원시원하게 남한산성을 수리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오늘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 남한산성 이야기 재미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클로버님. 저번 시간에 광해군 시대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읽어드리는 시기에 대해 간략한 배경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광해군에 대한 기록은 실록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해군 일기라고 불러요. 폐위된 연산군도 연산군 일기라고 부릅니다. 저번 시간에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출간되었다고 했지요. 광해군 시기에 이름을 날린 또 다른 허씨가 있어요. 바로 허균입니다. 아, 예. 허균이라면 홍길동전을 쓴 조선시대 문장가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의 서름을 잘 표현했죠. 네, 그렇습니다. 누나인 허난설원도 여류 시인으로 당시 중국에까지 작품이 소개되었다고 해요. 홍길동전을 통해 유교 신분제를 비판하고 시를 통해 억눌린 여성의 감정을 표출했잖아요. 당대의 시대 정신과 문제의식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남매라고 할 수 있어요. 아, 허난설원의 시는 저도 좋아해요. 몇 년 전에는 허난설원의 작품을 소재로 예술의 전당에서 창작 발레 공연도 했었거든요.
근데 남동생인 허균은 정치적으로는 광해군의 임목 대비 폐위를 주장하는 경문을 작성한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화려한 문장 실력이 광해군의 폭정을 도운 셈이 됐는데요. 그렇죠. 광해군은 임금에 오른 지 5년 만에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 보내고 이듬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계모인 임목대비까지 폐위시켜 유교 관점에서는 폐륜적인 행태로 민심을 잃어가죠. 네. 여야 정치인에게 고루 신망을 받던 영의정 이원익이 광해군의 실망에 물러나면서 신하들도 서서히 광해군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명청간 전쟁 속에서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나라와도 우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중립 외교에 대해서도 신하들하고의 갈등도 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유교적 세계관에서는 부모 형제 관계가 인륜의 근본이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나라와의 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광해군이 이런 부분에서 신하와 백성들의 지지를 상실해가는 게 안타깝네요. 광해군이 임금 자리에 오르고 약 10년이 흐른 한 여름입니다. 1618년 8월 6일 광해군은 변방의 일로 각처의 산성을 방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해군 호남과 영남의 군병은 강화도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충청도의 군병은 남한산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경기 강원의 군병은 삼각산성과 파주산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라. 그러면 오랑캐 군대가 어찌 그 속을 뚫고 지나오겠는가? 당상무신을 엄선하여 임무를 나눠서 각 처의 산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라. 국왕인 광해군의 지시가 있은 지 3일 후인 8월 9일 비변사가 전략적 요지에 각 지방의 병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는 일을 건의하였습니다. 비변사 각도의 병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강화도야말로 국가 안전과 방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역이고 남한산성과 파주산성 등도 꼭 지켜야 할 곳이니 군사를 나누어 들여보내 지키도록 하신 성상의 분부가 참으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의 독성과 파주의 임진도 꼭 지켜야 할 곳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어 요새를 만들어야 할 곳이 무려 5곳이나 되는 셈인데 군병과 기계를 나누어 보내는 것도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 또한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으니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든 군량을 확보하는 것이 급한 문제인데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상무신에게 임무를 나누어 부여하는 일 역시 성상의 분부대로 따라야 할 것이니 광주 목사를 우선 가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해군은 비변사의 의견대로 실행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1621년 10월 28일 광해군은 광주 목사로 원탁을 보내도록 비변사에 지시했습니다. 광해군 북한 산성도 자세히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 수리 보수하고 광주의 목사에 합당한 사람을 비변사에서 추천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정수는 다른 고을의 목사나 부사로 옮기도록 하라. 임금의 지시에 대하여 신하들이 검토 심의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신하, 남한산성을 수리 보수하는 일은 반드시 적합한 사람을 얻어야 하므로 신들이 여러 번 상의하였는데 원탁은 병무에도 능통하고 진심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광해군, 아랜대로 하라. 광주 목사로 원탁을 보내고 이정수는 남원 부사로 옮겨 제수하도록 하라. 광해군 시기에도 선조 때와 유사하게 남한산성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인식하였지만 성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후 5년에 걸쳐 친명 배금 정책을 지지하는 주류 신하들과 중립 외교를 지향하는 광해군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고 결국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급변하는 중국의 명청 교체기 속에서 임진왜란 때 파병하여 도와준 명예은덕을 저버리고 오랑캐 후금과 화친하여 친명 배금을 저버렸다는 이유도 반정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국 광해 15년 1623년 광해군에게 핍박을 받던 서인 세력이 중심이 되어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광해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인조 반정으로 조선은 그동안의 중립 실리 외교를 저버리고 일방적인 친명 정책으로 후금인 청나라에 분노를 사게 되죠. 다음에는 인조 임금이 신흥 강국으로 일어서는 청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남한산성을 방어의 요새로 키워나가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3년 12월 7일) 이귀가 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이귀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옹립한 주요 공신 중 하나입니다. 이귀, 남한산성은 서울에서 멀지 않고 형세가 험고하니 미리 수리하여 둠으로써 급박할 때 방어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광주 목사 임회는 재주와 기국이 뛰어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 한 고을의 힘을 임회에게 모두 밀어준다면 내년 봄부터라도 성을 수리하고 군량을 비축하는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요시하고 청나라를 배격하는 인조 시대에는 청나라와의 전쟁 준비가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잠깐 클로바님, 인조 반정에 대해 잠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인조가 능양군이던 시절 왕족의 후예인 무관, 이서, 야당인 서인 세력의 리더 이귀, 문관 김유와 주도하여 반정을 일으킵니다. 실록에 보면 광해군은 반정의 밤에도 누가 주도자인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고 해요. 인조 반정 이후 제일 먼저 상궁 김계시, 즉 김계똥이 처형됐다고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광해군의 문고리 권력으로 그의 눈과 귀를 막아온 인물이었죠. 광해군이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와 반대로 반정으로 임금에 오른 인조는 광해군을 끝까지 살려두었다고 합니다. 광해군에 의해 폐위되어서 유폐되었던 임목대비가 광해군의 머리 살점을 씹어먹겠다는 서슬퍼런 발언을 했어도 인조가 나서서 한나라의 임금이었던 자를 살해할 수는 없다고 말렸다고 하네요. 네, 광해군은 강화도에 이어 제주도로 유배되어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모두 지켜본 후 인조 재임 19년까지 살다가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장수했다고 볼 수 있네요. 참 권력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조는 광해군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견지한 것 같아요. 폐륜이 아닌 인륜을 중시하고 친명배금으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뒤집죠. 또 반종 주도 세력이 아닌 광해군 때 물러난 이원익을 영의정에 앉혀서 민심을 수습하고 전국을 안정시켜 나갑니다. 자, 그럼 다시 인조실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24년 4월 22일 남한산성의 축조에 대해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 논의하였습니다. 영의정 이원익. 서쪽 변방의 일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사변이 있을 경우 어린 세자는 남한산성에 들어가면 중앙에 있으면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쉽게 축조하기 어려울 듯하니 이서를 장수로 정하여 성을 쌓는 일을 전담시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죽기 전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부채찰사와 처리하고 싶으니 오늘 계책을 정하기 바랍니다. 의정 신흠. 남한산성을 쌓는 것은 나라의 큰 계책입니다. 옛날 백제 임금도 이 성에 있었으니 수리할 필요는 있으나 백성을 괴롭히고 대중을 동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병조판석 김류. 대중을 동원시키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먼저 그 공정을 헤아린 뒤에야 미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조판서 심열. 성을 쌓는 일은 매우 크므로 백성을 번거롭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을 쌓게 한다는 명령을 들으면 민심이 반드시 먼저 놀랄 것입니다. 인조. 이서가 나가서 살펴보려 하는데 필시 그 공력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기를 기다려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 4일 후인 1624년 4월 26일 인조의 핵심 측근인 완풍군 이서가 남한산성의 형세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인조. 남한산성의 형세가 어떠한가? 이서. 사면의 둘레가 2,300칸이고 성 안에 노는 10여 석의 곡식을 파종할 만한데 지금 경작하고 있는 곳은 반이 넘습니다. 남북은 가깝고 동서는 먼데 동서를 남북에 견주면 서너 배가 됩니다. 사면이 모두 높은 산과 험한 봉우리인데 성 밖에는 들여다볼 만한 봉우리가 없습니다. 인조. 형세는 좋구나. 그럼 어떻게 성을 쌓겠는가? 이서. 3,000석의 쌀로 일꾼을 사고 벌을 주어야 할 포수들을 아울러 쓰면 폐해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고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약 일주일 후인 1624년 5월 4일 인조는 정승을 비롯한 비변사 내각, 직할 조직인 3사의 신하들과 남한산성의 축조에 대해 다시 의논하였습니다. 인조. 남한의 성을 쌓는 일은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영의정 이원익. 벌받을 군사들을 아주 풀어줄 수는 없으니 성을 쌓는 데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한의 성을 쌓고 나면 강화도와 서로 호응하는 형세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호조 판서 심열. 지금의 큰 변란을 평정하였으나 부상자가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인데 아무리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성을 쌓게 되면 보고 듣는 그들이 반드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서평부원군 한중겸. 큰 변란을 겪은 이때 성을 쌓기는 어려운 형세입니다. 도감의 군사가 어떻게 이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변사 당상관 김상용. 남한은 형세가 매우 좋아서 반드시 훗날 급할 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변란을 이제 막 겪었으므로 인심과 물력이 성을 쌓기에 어려울 듯합니다. 천천히 인심이 안정되고 농사가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조판서 이시발. 남한의 성을 쌓는 것이 매우 좋으나 쉽게 성취할 수 없을 듯합니다. 힘이 나뉘어져 강화도 조치하지 못하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대사헌 정엽. 남한은 지금 싸울 수 없더라도 감사에게 목사를 겸임시켜 광주에 머물게 하면서 날마다 점점 쌓게 하면 조금이라도 추진되어 공을 이루기 쉬울 것입니다. 인조. 피차 미치지 못한다면 강화를 먼저 하고 남한을 뒤에 하는 것만 못하다. 영의정 이원익.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속히 결정해야 할 일입니다. 인조. 강화도와 서로 호응하는 형세가 되게 하고 싶으나 한꺼번에 시작하기는 어려울 듯하니 산성은 내년에 쌓고 지금은 우선 강화에 전력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인조도 즉위 첫 해에는 강화도 방비 강화에 주력하고 그 다음 해에 남한산성을 수리하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선조 때는 죽주산성과 비교해서 수리 규모가 크다고 밀려나고 인조 때는 강화도가 먼저라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남한산성을 둘러싼 조선 스타일 밀당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해에는 꼭 남한산성 수리 증축 착수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요약해 보면 남한산성에 대한 수리 증축은 임진왜란 때 재상인 유성룡이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선조의 신중함과 다른 신하들의 반대로 우선순위가 내려갔었고요. 인조반정 이후에는 영의정에 발탁된 이원익이 청나라 침입을 대비해서 수도권 방위 요새로 남한산성을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친명 배금 정책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인이만큼 반드시 전쟁에 대비해 남한산성을 요새화시킬 거라고 예상하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톡톡 남한산성 지금까지 진행의 파드마, 게스트 클로버, 광해군 인조 옥토끼, 비변사 신하 햇살, 음악 아람브라 앙상블 꽃날,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제작 지원 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였습니다.